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분석입니다. 바로 2026년 현재 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권력 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뉴스 보면 국제 정세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휙휙 바뀌고 있잖아요. 그 막전 막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관통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세계는 왜 다시 제국주의를 꿈꾸는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나온 아주 방대하고 날카로운 지정학 분석을 바탕으로 왜 국가들이 다시 그 옛날 제국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최근 학계와 정치권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문헌의 핵심 내용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짚어드릴 건데요. 이 책은 신제국주의가 어떻게 부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개발도상국, 즉 글로벌 사우스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을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가죠. 신제국주의의 도래부터 미국의 공격적인 팽창, 유럽의 자율성과 우경화, 중국의 조용한 진입,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현실까지 이 5가지 핵심 주제를 순서대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제국주의 시대의 도래, 국제 정치의 시계가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자들은 지금 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부활하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대국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국제사회의 평화나 공동체 같은 예쁜 말들은 이제 그냥 휴지통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대신에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나 볼 법한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원 뺏고 영토 넓히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쟁탈전으로 회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의 이른바 돌로주의와 팽창입니다. 서반구를 향한 미국의 패권 야욕을 다루고 있죠.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2025년 이후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이 딱 이렇습니다. 1823년에 나왔던 그 유명한 먼로주의,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국제경찰 노릇을 자처했던 개입주의가 오늘날 완전히 업그레이드돼서 강력한 패권 정책으로 부활했다는 걸 원문은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신조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돈노주의인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돈과 먼노주의를 합친 말이에요. 한마디로 서반구,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전체는 무조건 미국 밑에 있어야 하고 미국 맘대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25년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사실상 아메리카 전체를 우리 앞마당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고 선언해버렸다는 게 저자들의 날카로운 분석이죠. 근데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숨가쁘게 돌아가는데요. 2025년에 카리브해에 함대를 쫙 깔더니 마약인 펜타닐을 아예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해버립니다. 군사행동을 할 명분을 만든 거죠. 그러더니 2026년 초에는 의회 승인도 없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대통령을 납치하고 동맹국이랑 같이 이란까지 때려버립니다. 와, 마약과의 전쟁이 군사 침공의 완벽한 핑계거리가 된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아예 기존 국제 질서의 판을 엎어버리기 시작해요. 2026년 1월에만 WHO나 유네스코 같은 유엔 산하기구 31곳, 파리기후협약 같은 비유엔기구 35곳에서 그냥 싹 다 탈퇴해버립니다. 심지어 국방부 이름은 전쟁부로 바꾸고요. 그린랜드를 합병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유엔을 패싱하려고 자기들끼리 평화위원회라는 걸 떡하니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그야말로 거침없는 마요웨인 거죠. 자, 세 번째 파트, 유럽의 자율성과 우경화입니다. 이렇게 폭주하는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 사이에서 유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관세로 압박하고 러시아는 코앞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미국 우산 밑에만 있을 순 없겠다며 독자적인 길, 즉 전략적 자율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토랑 상관없이 영국이랑 프랑스가 의지의 연합을 만들고 EU는 자체 안보 행동 계획을 세워요. 국방비는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심지어 독일이랑 프랑스는 군대 징병제까지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그린랜드 합병 시도에 유럽 7개국이 똘똘 뭉쳐서 반대한 걸 보면 유럽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보 측면에서 이렇게 뭉치는 것 이면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어마어마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내 정치 상황인데요. 아랍의 봄 이후에 촉발된 반이민 정서의 파도를 타고 지금 극우 정당들이 유럽 대륙 전체에서 전례 없는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세요. 독일의 대안당, 프랑스의 국민연합, 이탈리아 형제당. 이런 당들이 이제는 그냥 시끄러운 소수파가 아닙니다. 유럽의 핵심 권력을 장악하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됐어요. 맹렬한 민족주의를 앞세우며 유럽의 정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원문이 지적하는 아주 기막힌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하여 크리스마스 전쟁입니다. 유럽 우파 정치인들이 다문화주의나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걸 싹 지워보려고 종교적 전통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연말 인사 대신에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만 쓰라고 강요하는 거죠. 이민자나 세속주의 인구를 문화적으로 소외시키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상징 조작인 셈입니다. 네 번째 파트,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저러고 있을 때 중국은 완전히 다른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두 진영의 차이가 진짜 극명합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제재 때리고 최후 통첩을 날리며 장벽을 치잖아요. 반면에 중국은 그 빈틈을 쓱 파고듭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에게 다가가서 외교 포럼도 열고 인프라도 깔아주며 경제적으로 착착 엮어 들어가는 거죠. 윽박지르는 미국 대신 아주 매력적인 대안 파트너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겁니다. 36.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중국 외교부장이 새해가 밝으면 가장 먼저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찾아간 연속 횟수입니다. 무려 36년이요. 한 번도 안 거르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향해 얼마나 길고 집요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소름 돋는 상징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5장이네요. 글로벌 사우스의 현실입니다. 강대국들의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 한가운데 끼어있는 이들 국가의 진짜 상황을 한번 보죠. 이 책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툭툭 내뱉는 제3세계라는 말, 이거 이제 제발 쓰지 말라고 강하게 꼬집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서구 중심의 낡은 편견 덩어리라는 거죠. 이 나라들은 그냥 불쌍한 희생양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경제도 키우고 정치적으로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글로벌 사우스라는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게 이 문헌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참 냉혹하죠. 2025년에 나온 미국의 행정명령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제3세계 출신 이민을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이 버젓이 나옵니다. 강대국들이 이들 국가를 어떻게 내려다보고 있는지 그 차별적인 시선이 딱 걸린 거죠. 겉으로는 동반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배타적인 정책을 쓸 때는 여전히 이런 모욕적인 꼬리표를 아무렇지 않게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그냥 넋놓고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19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같은 자리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이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강대국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 라며 힘의 논리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신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주권과 생존을 지키려고 아주 단단하게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쭉 훑어본 이 살벌한 지정학적 흐름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우리 세계는 과거의 그 힘의 논리에 무릎 꿇고 또 다른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아니면 정말 기적처럼 다 같이 협력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챕터를 다시 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인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